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립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선선하지가 않아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서트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성동문화재단이 출범했고요. 그것과 같이 성동구립도서관에서 매년 2회씩 북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자리가 4회째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맞이 북콘서트는 그 잔잔한 문체와 서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일상의 미소한 사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포착하는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은희경 작가를 모시고 소설가로서의 은희경 작가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작가님의 절친이신 문학평론가 송종원님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문단의 원빈이라는 평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평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몽구 밴드의 연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몽구 밴드 몽구스의 리더로 2004년 데뷔했고요. 음악 활동과 더불어 현재는 연극, 광고 음악 제작, 그다음에 음악 치료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성동문화재단의 김정환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 되게 좋죠. 자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목도 너무 좋지 않아요? 푸른 봄 소설의 말 걸다. 소설의 말을 많이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설의 말을 막 걸면은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요. 어떤 꽃이 피냐면 개나리 꽃이 피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작가님의 아주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마음에 아주 좋은 그 개나리 꽃을 피우고요. 내일부터 금, 토, 일 진짜 개나리 꽃을 보러 오세요.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금, 토, 일 이렇게 응봉산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 응봉동, 응봉산.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내일은 특별히 뭐냐면은 개막식 때 불꽃놀이가 펼쳐질 겁니다. 웅장한 음악 속에서 파바바박 불꽃이 뜰 때 그때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분들과 함께 성동문화재단은 아주 성동구의 멋진 문화, 행복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대표이사님은 항상 인사 말씀 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고는 항상 고민하세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막 고민 막 엄청나게 하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시도 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게 재미나게 또 잘해 주시기도 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요.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 좀 무음이나 꺼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진 또 촬영하시다 보면 또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서트 종료 끝나면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작가님의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직원들 안내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준비한 사회 북콘서트 푸른봄 소설의 말 걸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부터 즐거운 관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등장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취해 가기를 빛을 잃고 사라지는 별들을 바라보나 여긴 서울 상처받은 별들의 무덤 사라지지마 도망치지마 너는 내가 꾸린 마지막 꿈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무대 뒤에서 여기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을 듣고 참 저 흥을 제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지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네, 뭐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표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카톡이 딱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오늘 만나실 은희경 선생님께서 카톡을 딱 보내셔서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나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오늘 우리 성동 구립 도서관 행사 있는 날 아니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 후인데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또 날짜를 잘못 알았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약간 허술하신 면이 있으세요. 생각 외로 허술하시고 실수도 좀 잦으신 것 같고 한데 또 글을 보면 또 글은 되게 날카롭고 되게 직관이 살아있는 글을 되게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소설가분의 작품을 보면 어떤 한국 소설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유머를 바라면 그곳에 또 유머가 있고 또 어떤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라면 그런 통찰력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비애 같은 것들을 문학 작품 속에서 좀 맛보고 싶으면 그런 비애의 정서 같은 것들도 너무 잘 작품 속에 늘 그려놓으시는 분입니다. 네. 한국 소설을 대표하시는 소설가시죠. 예. 은희경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히 인사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뭐 좀 민망한데요. 막 칭찬을 너무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진짜 일생일 때 잘 나온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뭐 실물을 보니까 다르다 이런 얘기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긴 한데 와 보니까 진짜 숲이 가까워서 그런지 뭔지 뭐 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인사말 괜찮아요? 네. 허술하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평소처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더 다양한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연 낭독회 앞부분은 우선은 소설가 은희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은희경 선생님이 워낙 소설가로 유명해서 소설가 은희경이 아닌 다른 은희경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설가가 태어나면서부터 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도 소설가가 아닌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셨는지, 혹 본인을 소설가가 되도록 이끌어준 어떤 문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 어떤 분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소설가가 된 것은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어요. 그런데 조금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는 맞이, 그리고 조금 좀 영특한 데가 있는 그런 그 맞이의 운명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대로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뭔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쓴 장편 소설 새해 선물에 나온 건 꼬마같이 조숙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글을 잘 쓰고 뭐 얘기를 잘하고 이런 것이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를 알게 됐죠. 사실 어릴 때 좀 친구도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뭔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리고 또 그때는 국어를 잘하면 작가 되라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 작가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결국 작가가 된 것은
네, 35살에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한 9살 때부터 꿈이 작가였는데 사실 그때의 작가는 제가 되고자 했던 작가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작가고 사실 30살이 지나 30대 중반쯤 되니까 정말 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었던 작가랑 어렸을 때 되려고 했던 작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글짓기를 잘하고 하니까 뭐 100일장 막 가고 그러면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상도 많이 받고 뭐 가령 뭐 내 동생 이런 걸 썼는데 동생이 막 태어났는데 너무 기뻐서 안아주었다 뭐 이런 걸 썼어요. 근데 뭐 깐난 아기를 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쁘지 않았겠죠. 마음이 좀 복잡했을 텐데 그렇게 뭔가 어른들 마음에 드는 글을 잘 썼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뭐 문예반 하고 뭐 당연히 국문과 가고 나는 꿈이 작가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글이 제 머릿속에 어떤 모범 답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작가가 될 수 없죠. 이게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런 원칙에 그 세상 시스템에 그렇게 눈치 보고 모범 답안을 내려는 사람이 이런 어떤 소설을 나만의 생각을 가진 소설을 잘 쓸 수가 없겠죠. 글솜씨는 좋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는 작가가 되지 못했고 결국 이제 30대 중반에 내 얘기가 생겨나고 내가 누군지 알고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고민이 생기면서 진짜 내 얘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는 내 친구도 아니고 누가 내 얘기를 재밌어 할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 누가 읽을까? 그냥 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상당히 사실 두려워요. 작가들은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왜 읽어? 이런 생각 있죠. 예. 근데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뭐 내 얘기 같았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질문에 뭐 정확한 답을 안 하려고 살다 보니 너무 질문에 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저는 뭐 작가가 되기 위한 수업은 진짜 이렇게 딱히 받아보진 않았어요. 뭐 어디서 공부한 적도 없고 또 문예창작가 같은 데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미혼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다 보니 피하는데 총각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정근을 오셔가지고 글짓기를 이렇게 남아서 시키셨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글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이호덕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람은 요술쟁이야, 뭐 하늘은 심술쟁이야. 이런 거 너희들 절대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고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허세가 많아가지고 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듯이 뭐 이런 거 쓰면은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야단을 막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글을 꾸미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글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뭐 내가 아는 것만 써야지, 내 생각만 써야지 이런 거가 그때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원하던 답을 바로 해주셨어요. 네. 그 선생님에게 아는 것만 써라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소설가를 이끌어준 어떤 운명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가들을 만나면 재밌는 게 어떤 사실적인 것,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작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제가 만나보면은
의미 있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는 의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분들은 어떤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싶다, 어떤 계몽적인 말을 전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되게 사실적인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고, 그 사실적인 것들을 전해 들으면 아 맞아, 내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마력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그래서 글을 이제 처음 소설 쓸 때 몇 가지 다짐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꾸미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없는 공허한 얘기는 절대 쓰지 말자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자. 저 자신이 잔소리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집안의 잔소리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잔소리에 주눅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없고 조금 커서는 선생님이 없고 또 뭐 직장 상사라거나 아니면 이 사회 전반이 강요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있죠. 뭐 여자다워라, 학생다워라, 뭐 직장인다워라,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억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전 잔소리라서 나는 소설 쓸 때 절대 뭐 이래라 저래라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표출하는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했고, 절대 그 감상적인 거 안 써야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감상적이라서요. 네, 좀 긴장을 안 하면 너무 그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감상적이 되면 내가 먼저 울면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다짐하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선생님이 그래서 먼저 울면 같이 울어주실 어떤 독자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제가 굉장히 싸늘하게 쓰거든요. 아, 네. 선생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는 되게 감정을 이렇게 복돋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많은데 비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냉정한 차가운 지적인 소설을 많이 쓰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좀 전에 얘기를 감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나는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 새해 선물에 대한 멘트를 잠깐 띄워주신다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의 새해 선물의 작가의 말에서의 한 구절인데요. 제가 좀 옮겨놨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내게 훨씬 단순하고 그리고 너그러웠다면 나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인생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구절이 작가의 말에 있더라고요, 선생님. 세상의 복잡함 그리고 세상의 너그럽지 않음이 소설 쓰는 것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거짓말 쓰신 거 아니죠? 네. 그냥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명쾌하고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계가 이렇게 명쾌하고 또 그냥 선악이 딱 나눠져 있고 그 어떤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살면은 그 결과가 보장되고,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문학이나 예술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하면 또 인간은 뭐 지금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무슨 기계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모호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작가고 예술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뭐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인데 설마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닥치겠어? 이런 생각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뭐 괜찮을지도 모르죠. 세상이 단순하고 너그럽다면. 그렇지만 세상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모순 속에서 삶이 지속되는 걸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 질문들이 결국 나를 소설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소설가가 됨으로써 제 인생도 조금
많이 나아졌죠. 어떤 점에서 그 약간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고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예.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 생각대로 어느 정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막 이제 누가 가기 싫은 자리에 가자고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자고 하면은 제가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남을 거스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약자로서 이 시스템에 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싫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싫은 일을 안 하려고 작가 됐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작가 된 거랑 싫은 일 안 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작가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란 직업이.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저는 작가가 된 게 35살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인생이 많이 세팅이 됐어요. 이미 결혼도 한 상태고 아이들도 다 있어서 뭐 인생을 뭐 크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단절이야. 뭐 나는 새 인생을 살 거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그냥 좀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 줄 수는 있게 되었어요. 약간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제 인생을 좀 바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나 지금 이게 사는 게 맞을까? 뭐 그런 생각. 이거 남한테 뭐 내 인생 어떻게 보일까? 뭐 그리고 남들은 다 저거 한다는데 나도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하고 뭐랄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막 따라가느라고 여전히 숙제하듯이 막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번 답을 하시면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데올로기 하면 뭔가 좀 되게 어렵고 좀 커다란 것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남자는 이래야 돼, 혹은 뭐 여자는 이래야 돼, 이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한국 사람이면 이래야 돼, 이런 것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려주게 하는 게 문학 작품인 것 같고 은희경 선생님의 소설이 그런 지점을 가장 위트 있게 그다음에 날카롭게 보여주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은희경 선생님의 소설을 읽으면 어떤 정답, 그러니까 뭐 넌 앞으로 이렇게 살 이런 정답을 얻기보다는 어떤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네가 살기 바라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고귀한 생이다, 고귀한 삶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는 면이 참 좋았는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나의 생각, 나의 표현 이런 것들을 작가가 되면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랑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 뒷조사를 계속하면서 좀 몇 가지 구절을 또 옮겨 왔는데요. 예,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또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도 제가 또 작가의 말을 약간 좀 들여다보면서 예, 일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이 책의 작가의 말은 또 이런 구절도 쓰셨어요, 선생님. 외롭고 힘들 때 괜찮아. 이걸 소설로 쓰면 그대로 그게 남는 거지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전 이거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예. 소설가들은 어떤 걸 경험해도 사실 그 경험을 자신의 소설의 미천으로 삼을 수 있는 멋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그랬던 사연들을 소설로 풀어보신 적도 있는지 그래서 그 소설을 풀고 나서 어떤 의외의 해결책이나 의외의 결과를 마주하신 적도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거를 이 질문을 미리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좋다고 하는 거지? 뭐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외롭고 힘든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도 남기니까 소설가는 괜찮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물론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소설가라는 직업하고 관련돼서 대답을 하자면 쓰다 보면 이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내가 너무 누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저런 게 소설이 될 것 같다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소설이라는 건 객관적 장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던 어떤 왜곡된 생각도 보이고 이게 반성이 아니라 저는 객관화라고 생각해요. 반성 같은 건 싫거든요. 근데 어쨌든 강요가 있으니까 반성은 아까 이제 이데올로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뭐 어떤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이데올로기고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억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것 그 어떤 자기 겪은 얘기를 이야기로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요가 아니라 진리는 이거니까 따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거를 다시 구성해 봄으로써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스스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적어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 그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게 사실 소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글 쓸 때 느끼셨겠지만 글이라는 게 그 자기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게 저는 뭐 누구한테 쏟아놓고 보면은 좀 시원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객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인생의 다른 측면이 있고 인간이란 또 훨씬 복잡한 존재니까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그 자기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소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은 그 이상한 인간을 이해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설가가 되게 어렵지 않나. 예. 자기만 관심 있으면 소설가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소설 뭐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소설과 수필의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필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고 소설은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떠오른 게 소설이라는 건 어떤 시점 같은 것들을 실험하는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관적인 시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면서 그 인물의 시점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약간은 뭐 신비한 뭐 너무 좀 신비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경험해보는 작업이 소설가의 소설 쓰는 작업이기도 하고 소설을 읽는 작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객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자기와 거리를 두는 것이기도 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어떤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소설가의 가족들은 소설가의 이중성에 굉장히 어이없어 할 때가 많아요. 소설 속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다 이해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작가 정신이죠. 잠깐이라도 이해하는 게 얼마예요, 선생님? 예, 잠깐 그 쓰는 순간이라도. 예. 그래서 소설 쓸 때는 진짜 일상인의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이런 억압을 받아왔던 사람은 그냥 내 평소의 일상 속에 있으면 배짱이 안 생겨요. 뭐 이런 거 쓰면은 우리 시댁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뭐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니까 배짱을 갖고 내가 소설가라는 사실을 얼마나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얘기를 해버린다는 건 대단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끔씩 저도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이거를 글로 써야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대단한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거구나. 나는 내 입장을 이야기할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이 좀 가끔씩 두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되지만 그 뭐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작가라는 존재는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식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자도 그 어떤 소설을 보면은 이 살인 할 만하네.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 이 살인자 이해가 되네. 이럴 정도의 어떤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선악이나 이 세상의 논리하고 다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저는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왜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릴 때 그 인물들의 그 전부 이제 나신으로 그렸더니 이제 그 보수적인 대신들이 그러니까 다 옷을 입혀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말한 그 대신을 그 뱀한테 칭칭 감겨갖고 이렇게 고통받는 인물로 그려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 갇혀 있는 세계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블랙리스트가 있으면은 안 되지만요. 그런 점에서 좀 진짜 아무 권력도 없지만은 뭔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설가의 권능이 아닌가 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소설 쓸 때 좀 저라는 그 일상적인 사람 평화를 바라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다면은 소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작가로서 나라는 독립된 자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는 글을 잘 못 쓰고 어디를 뭐 떠나야 된다든지 그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일산 모처에 있는 카페에서 주로 글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민경 선생님을 뵙고 싶은 분들 일산에 있는 스타벅스를 막 돌아다니셔 보면 어디선가 뵐 수 있을지도 모르다는. 계속 글을 쓸 때마다 처음 하는 일이 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아까와 같은 이유로. 근데 이제 20년 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집 근처에 카페를 좀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편안하게 집을 떠난다는 말을 그냥 일상 속에 본인의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약간 되게 은유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위해선 자기가 살고 있는 안전한 어떤 딱 형식화된 공간을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현실을 그냥 반영한다기보다 새로운 현실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논리들 혹은 어떤 우리를 옥죄는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깨부순 다른 현실을 마련해줘서 그 현실 속에서 독자들이 그 현실감을 맛보면서 뭔가 시원함, 통쾌함 이런 것도 같이 맛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 생각나는 이야기가 그 모 감독이 한 얘긴데 요즘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홍상수 감독이 한 얘긴데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인간은 많은 거에 억압을 받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과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억압받고 이제 자기 인생에서 이제 많은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많은 어떤 주류의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단지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잔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다들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직업이 바로 예술가예요. 그래서 인간을 무엇이 억압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거를 뭐 이제 작가는 이야기로 만들고 뭐 감독은 영화로 만들고 뭐 화가는 그림으로 만들고 음악으로 만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술가가 발견해낸 어떤 그 억압의 정체 그런 걸 보고서 독자나 이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억압의 정체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술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 너무 다른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사실은 일산에서 여기까지 저희가 사는 데가 비슷해서 경의선을 타고 오는 동안에는 비스트가 하이라이트가 됐대 뭐 이런 식의 연예인들 이야기나 요즘 어디가 맛있대 어디 술이 맛있대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완전 다른 어떤 선생님의 면을 보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알려주지 않았던 소설의 비밀을 여기 앉아 계신 독자분들에게는 특별히 또 전해주시는 게 아닌지 살짝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이력을 보면은 사실은 소설을 써오시면서 특별히 실패했던 경험 같은 게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등단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발표한 새 선물로 인해서 뭐 대중들에게 열광을 받는 작가가 됐고 이후에도 뭐 여러 한국의 문학상 같은 것들을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받으신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분은 뭐 소설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게 아닐까? 그냥 늘 써오는 대로 써오면 점점 자신의 어떤 이력을 이렇게 키워나가시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설 쓰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시절이나 경험 같은 것도 있으시나요, 선생님? 이 질문을 저희 남편이 지금 들었으면 굉장히 어이없어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사람 표현으로는 제가 소설을 쓰려고 하면은 아주 경천동지래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움직이고 뭐 땅이 막 흔들리고 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어려워요 매번. 그래서 진짜 사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소설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새로 시작했네 단편 소설까지 합하면 얼마나 수많은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작이 어렵고 정말 이 직업은 정말 저주받았구나 익숙해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 그것 때문에 계속 발견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뻔한 일을 계속하는 거는 좀 지겹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늘 어렵기 때문에 늘 새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또 긴장도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매력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항상 새로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이거 슬럼프인가 봐. 이제 난 이제 소설 못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용케 극복해서 또 썼다고 생각하면 또 다음 소설 쓸 때는 그런 생각 들 때 괜찮아 나 그렇지만 20년 동안 이 생각 해왔지만 그래도 꾸준히 썼잖아. 그런데 그게 이러고 안 돼요. 지금부터 못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전에 김현수 작가가 박완서 선생님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김현수 작가가 아직 젊은 작가일 때 박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오래 쓰셨으니까 이제 막 쉽게 되시나요? 뭐 이렇게 했다가 야 어떻게 그렇게 물정 모르는 말을 하냐는 어떤 표정으로 뭐 그랬다는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근데 대가에게도 뭘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경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러니까 또 뭔가 계속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설 쓸 때 쓰다가 재미없어서 못 쓰겠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은 내가 쓰려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베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전혀 이 생각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전혀 뜻밖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설이 풀리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을 때는
소설이 안 풀리는 거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건 못 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뭐 언젠가 또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은 뭔가 새로 만들어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소설인 것 같아요. 쓰다가도. 쓰다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계획과는 다른 순간을 맞이했을 땐 정말 쾌감이 대단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영감님이 찾아오실 때. 네. 뭐 오늘 근데 네. 평론가시니까 네. 그 뭐 작가들만 영감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네. 평론가들도 네. 이제 자료는 다 봤는데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러면 지금 영감이 안 떠올라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 평론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작업과는 다른 되게 시시하고 재미없는 작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렇죠. 그냥 글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의 글이든 항상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 막히는 부분은 뭔가 머릿속에서 계획한 대로 뚫리는 게 아니라 의외의 순간, 의외의 어떤 해결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글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이 안 풀릴 때는 주로 이제 샤워를 하면 머리에 어떤 뜨거운 물줄기로 맞으면 뭔가 좀 다른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게 있네요, 선생님. 네.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머리가 지금 그 태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막 이제 괴롭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서 뭐 몸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달리기 같은 걸 한달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과음을 한달지. 예. 그렇게 하면 일단 이제 몸이 다 소진되고 새 출발을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짧은 슬럼프지만 정말 길게 소설을 쓸 때 정말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태연한 인생이란 장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남자 작가가 이제 주인공 화자인데 거기서 막 소설이 안 써져가지고 하는 온갖 생각들, 온갖 그 자기 그 짓들 그런 거 써놨더니 어떤 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소설 술술 쓰시면서 이런 거 어떻게 썼냐고 그러길래 제가 잘 속여서 좋은 건지 이게 내가 글을 잘 썼다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뭐 항상 즐겁게 쓰는 것처럼 연기를 잘했다는 건지 두렵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설가 분들 뭐 글을 쓰는 직업 뭐 정신노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특히나 소설가 분들이 장편 소설을 쓸 때는 그게 상당히 육체 노동인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 분들은 장편을 작업 시작하기 전에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소설은 그 진짜 소설 작업하는 게 많은 부분 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좀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 전에 작가하면 좀 여유 있게 막 뭐 숲을 산책하고 뭐 그리고 책을 이렇게 막 보고 뭐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거를 그리고 또 아니면 막 원고지 같은 거 막 찢으면서 막 뭐 담배 막 피우고 뭐 과음하고 막 아니면 어디 뭐 훌쩍 떠나갖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괴짜 같은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보니까 이게 정말 회사원처럼 그 매일매일 자기 일과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거 뭐 누가 뭐 억지로 회사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진짜 자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소설가들은 운동도 좀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일전에 김현수 소설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20매, 30매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글은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그러려고요. 근데 저는 좀 규칙, 그러니까 이제
언제 작업하냐는 그런 질문도 가끔 받는데 저는 이제 주로 오전에 작업을 해요. 근데 밤에 하고 밤새고 이제 뭐그 일일 연재 같은 거 할 때 그래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밤에 하면 집중이 잘 되고 일에 효과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력이 손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오전에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매일 쓰는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랑 김현수 작가랑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랑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맨날 농담을 하거든요. 우리 달리기 다 좋아하고. 그런데 그 둘은 매일 쓴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매일 못 쓰기 때문에 좀 습관을 바꿔볼까 해요. 네. 그 선생님이랑 저 아까 뭐 일산에 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일산에 소설가들이 상당히 많이 살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김현수 소설가도 일산에 살고 또 얼마 전에 소설집 낸 김은 소설가님도 일산에 사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김은 소설가 작업실하고 김현수 소설가 작업실이 가까이 있었는데 김현수 소설가 작업실에 불이 안 꺼지면 김은 소설가가 퇴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만큼은 쓰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있는데 소설가들끼리 질투도 많이 하고 경쟁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선생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소설가들은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무슨 뭘 섞기도 하고 MSG를 네, 치는구나. 네. 예, 그러기도 하는데 뭐 그냥 재밌게 말을 한 것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사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작업실이 이렇게 많이 가까워요. 저는 이제 지금은 작업실이 없지만 제 작업실도 거기 몇 건물 김은 선배, 뭐 김현수 씨, 저 소설가 김인숙 씨, 또 소설가 김중혁 씨, 뭐 천명관 씨도 있었고, 다 최재훈 씨도 있었고, 다들 반경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감 때가 되면 이제 작가들이 마감이 또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예지를 통해서 작품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모이면은 이제 책으로 엮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건 일정이 다 다르지만 마감을 하는 거는 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감이 되면은 다들 지금 이제 뭐 그냥 좀 예민해져 있죠. 아주. 예, 예민하고 지금 보기에도 뭐 험상궂은 모습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끼니만 해결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나처럼 저기 험상궂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 서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저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이제 점심 때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소설 이제 마감할 때쯤 되면 머릿속으로는 다들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밥을 먹어도 막 그냥 끼니를 때우는 느낌이기만 하고 근데 저쪽에 김원수 작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이 모습의 한 1000분의 1?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계산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알았을까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 자기 근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나는 더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해요. 네, 선생님하고 지금 은희경 소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낭독회 중간에 공연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뮤지션 몽구님이 준비 중이시거든요. 네, 몽구님의 음악을 우선 두 곡 정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구 밴드입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나요? 뭐 드셨어요? 저 관객분들 그 좀 켜주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좀 보이네요. 뭐 드셨나요? 안 먹었어요. 어떡해. 주먹밥이요? 돈가스에다가 진짜 맛있겠다. 돈가스에다 비벼서? 오, 대박. 밥을? 그러면 가찌돈인가? 부럽네요. 혹시 꿔바로우라는 음식 좋아하시나요? 찹쌀탕수육? 저는 그거 먹으면 왠지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기분이 막 나요. 그래서 걔를 젓가락을 탁 해서 넣었을 때 그 따뜻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뭔가 그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래로 꿔바로우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다 같이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뭐 딱히 쉬는 날은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평일을 느껴보자고 퇴근을 하고 연남동으로 너를 못 잊어서 꿔바로 찹쌀이 짠듯 운명 같은 텍스처 부드럽게 감겨오는 나는 고기 꿔바로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빠빠빠라빠빠빠 빠빠빠라빠 아이비 솜사탕처럼 녹아 너를 못 잊어서 꿔바로 찹쌀이 짠듯 운명 같은 텍스처 부드럽게 감겨오는 나는 고기 와와와와와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앵콜이라니. 네.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친구.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친구가 조금씩 이렇게 어렸을 때는 나랑 나이 비슷하고 제가 남자니까 남자고 이런 사람이 그냥 친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뭐 종교가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게 좀 더 다르더라도 나랑 뭔가 감성이 닮아 있고 내가 이렇게 쿵 하고 얘기하면 그냥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란 게 그냥 가까이서 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멀리 있고 좀 더 다르더라도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소울메이트까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소울메이트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베이스 치는 킹준, 저희 드럼 치는 뽀, 이쪽은 이제 노래하는 몽구 밴드의 몬구입니다. 따뜻한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울메이트. 밤하늘 별들에게도 단짝 친구가 있는 걸 바라보기만 해도 말이 통하는 세상이 모두 변해도 우린 잘 알고 있잖아. 험한 세상을 홀로 남겨진 작은 별. 힘들어 누가를 찾고 싶을 때 초조해져 입술이 바싹 마를 때 나는 네 편이잖아. 모두 다 내게 말해봐. 나는 너의 soulmate, soulmate.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쉬운 일 하나 없다고 걱정 마 괜찮아. 훗날 뒤돌아보면 웃을 거야. 힘들어 누가를 찾고 싶을 때 초조해져 입술이 바싹 마를 때 나는 네 편이잖아. 모두 다 내게 말해봐. 나는 너의 soulmate, soulmate. 힘들어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 초조해져 입술이 바싹 마를 때 나는
나는 네 편이잖아. 모두 다 내게 말해봐. 나는 너의 soulmate. 힘들어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 초조해져 입술이 바싹 마를 때, 나는 네 편이잖아. 모두 다 내게 말해봐. 나는 너의 soul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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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따가 다시 올게요. 네, 아쉬우시죠? 네, 좀 전에 인사하신 게 그냥 하신 인사말이 아니라 좀 이따 다시 등장하셔서 노래 몇 곡 더 부르실 예정이니까 네, 그 사이에 저희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세요. 자, 앞부분에는 소설가 은희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뒷부분에는 소설을 읽는 것의 의미, 그 특별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한 질문은 요즘 뭐 문학이 많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다음에 뭐 소설도 뭐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소설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소설의 종언 혹은 문학의 종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저는 당연히 직업상 네 소설을 죽지 않았다. 네 얘기하죠. 근데 직업이 없어지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소설이 없으면 제 직업이 없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나 많은 게 사라지게 되죠. 뭐가 사라질 것 같아요? 소설가의 남편이 사라지잖아요. 그런가요? 그 뭐 나쁜 일은 아니. 나쁜 일 아닌가요? 예. 제가 제가 저기 소설에 잠깐 그 대답하기 전에 자꾸 남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제가 이제 저기 소설을 쓰다 보면 어쨌든 악역이 필요하잖아요. 나쁜 놈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 조금 뭘 쓰면은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쓰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 제 소설 속에 그 좀 나쁜 악역은 직업이 다 기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 남편이 기자였는데 보고서 자기 남편 얘기겠지 이러면서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자기가 한국 문학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에 소모되는 거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한국 문학의 보탬이 된 거라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도 이제 가끔 어느 자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뭐 소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뭐 학생 때는 좀 읽었는데 뭐 먹고 살다 보니까 뭐 바빠서 소설 읽을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고 학생들도 학생들대로 너무 바쁘잖아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경력도 쌓아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줄은 아는데 뭐 마음의 양식 뭐 좋죠. 그렇지만 언제 소설 읽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문학은 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같이 우리 같이 직업이 아닌 한.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걸까요? 문학은 뭘 하냐면요. 그 문학 평론가 김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문학은 쓸모없는 것이다. 쓸모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효용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할 때 뭐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우리 아까는 계속 이제 이데올로기나 억압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 어떤 그 세상의 원칙들이 있죠. 뭐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쓸모없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출세하려고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 시스템 아래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희 문학은 쓸모없는 거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조지 오웰 소설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삶의 방식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뭐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에 쓸모없다는 건데 이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은 패러다임을 바꿔요. 삶의 패러다임. 내가 이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면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그 불온한 질문들 이런 걸 하는 건 예술이에요. 그런 걸 안 바꿨으면 우리는 지금도 봉건 사회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 아니지 않냐? 인간 다 똑같은데 왜 너는 귀족이고 나는 노예야?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도 봉건 사회에 살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한 그런 어떤 불어나는 거. 그 당시로 보면은 얘 뭐야? 지금 빨리 주어진 거나 해야지 지금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너 노예잖아. 너 그러면 너 그거 안 하면은 그나마 못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나 못 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이런 대접 받고 살 수 없어 하는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패러다임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끔 봉건 시대는 남자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봉건 시대 때 꼭 자기가 양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온 어떤 불온한 질문들 그런 건 다 세상에 쓸모없는 짓이라고 했던 데서 나온 겁니다. 쓸모 있는 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쓸모 있는 거고 쓸모없음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쓸모없어요. 물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이건 정말 문제다. 이런 게 있고 왜 나는 이런 부조리한 것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인생이 나한테 주어져 버렸을까랄지 혹은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결과를 갖게 감수해야만 될까 이런 거랄지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외로울까랄지 뭐 모든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부조리함, 어떤 불합리함, 삶에는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거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고요. 그런 것에 뭐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자기라는 존재 그것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문학의 쓸모없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쓸모없음, 쓸데없음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저의 삶에서 전했던 사람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거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설이 사라진다면 그 정답을 가진 아버지의 말과 선생님의 말만 이 세상 속에 넘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령 부모가 자식한테 쟤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몰라. 그러면 그 내 마음이란 게 뭐겠어요? 어떤 보수적인 틀이겠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만 진짜 그 상대가 원하는 삶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을 경보를 울려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야기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람이란 이런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똑같이 살고 있지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어떤 선과 악이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일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쓸모 없음의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학평론이라는 거 하는데 문학평론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개념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타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타자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것, 낯선 것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내 안에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나한테조차 되게 낯선 나, 이런 나를 말해주는 게 좀 예술인 것 같고, 그 예술이 그런 낯선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가까울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고 다 만만치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존재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뭐 사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 순간 서툴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가 대신 표현해 줬을 때야 알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쁜데 슬플 때처럼 이렇게 눈물이 나고 뭔가 허무해지는지,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인간은 섬세한 존재인데, 그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듯이 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역할을 주어져서 그렇게 해서 살고만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어쩐지 나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왜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사피엔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잠깐 몇만 년 전 얘기 좀 해볼까요? 뭐 4만 년 전, 5만 년 전 이럴 때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인데, 그때 몇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말고 비슷하게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호모 예, 있어요. 이렉투스 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예. 그런 비슷한 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호모 사피엔스가 그 네안데르탈인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우리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그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뇌도 크고 힘도 셌는데 어떻게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겼는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를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그 사피엔스란 책에서 인간의 그 픽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초보로 가면은 인간의 언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훨씬 정교하기 때문에 소통도 훨씬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으로 일 처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정교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힘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개체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자기가 아는 뭐 가족들 이렇게 개체만 보고 그냥 어떤 사물만 보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번개만 쳐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어떤 두려움이다. 이건 공포다. 뭐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신화 같은 걸 만들어내니까 종교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개념 속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다 이 언어와 정밀한 언어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상상력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인간은 인간끼리 어떤 군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픽션이라는 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호모사피엔스 현재 이제 인간의 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5만 년 전, 6만 년 전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뭐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상상력이라는 것이 뭐 우주에 대한 상상력,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 또 다른 방식의 삶 그리고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상상할수록 그 소통이 일단은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보는 게 좀 다르겠죠. 예. 아니, 뭐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 뭐 유발 하라리 이야기보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철학적이고 더 인류학적인 얘기인 것 저 같아요. 그냥 옮겼어요.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소설 속에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좀 뭐랄까 선생님에게 낭독을 청해고자 좀 옮겨온 게 있거든요. 준비하신 것 중에 7번이 아니라 8번이거든요. 그 영상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8번 불연속선이라는 작품의 인용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그럼 그냥 읽을게요. 네, 네. 예, 제가 낭독을 또 잘하세요. 네. 큰 박수로 한번. 신호를 보내는. 네, 이거는 가방에 대한 이야기 그 소설이에요. 그래서 가방에 대한 상상력으로 시작된 소설인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할머니는 전쟁을 겪었다. 하루분의 일상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가방에 싸서 옮겨야 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이 첫 조건일 때 선택이란 몹시 집중되고 엄중한 것이다.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택해 가방에 담았다. 그것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위에서 조금씩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지녔던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방이었다. 그러니까 보자기 말이다. 커다란 가방이 보자기 한 장으로 남는 혹독한 시간을 거치며 할머니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나는 할머니가 살아오는 동안 지녀왔던 보자기들을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는 그것이 있는 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남편을 들판에 버려두고 발길을 옮길 수가 있었다. 그 후 할머니의 삶에 하루도 고독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의무적이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또한 언제나 공허했다. 사는 동안 수많은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던 할머니의 보자기에는 그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담겼다. 빛바랜 사진과 금가락지 같은
정지된 과거로부터 남겨진 물건이 언제나 함께했다.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꼈을 때에도 할머니는 마지막 기력을 모아 보자기에 저 세상 짐을 꾸렸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을 저기 송정훈 평론가가 골랐는데, 네, 네. 왜 고르셨어요? 저는 이 부분 저도 그냥 너무 질문 좀 감동.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짧은 부분이지만 이 소설은 사실 이런 톤은 아니에요. 그 두 남녀가 등장하고 그 두 남녀가 서로의 가방이 바뀌어서 그 가방을 서로 이렇게 되찾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보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은 좀 시크하고 약간은 냉정하게 그려져 있는 소설인데, 그 안에 이 할머니의 보자기 얘기는 뭔가 되게 좀 따뜻하면서도 뭔가 되게 그냥 감동스러웠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이 할머니의 보자기라는 이미지 자체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설가들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수집한다는 건 나의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에 더 귀를 많이 기울여주는 사람들이기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윤리적인 작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읽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소설 속에 담긴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윤리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좀 뽑아봤거든요,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방식의 윤리적인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소설과 윤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거 하지 않는 소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제 소설하고 사실 윤리하고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불온하고 뭔가 그 이런 어떤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는 인물들, 일탈된 인물들을 좀 더 많이 그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소설이라는 것, 소설가는 다 휴머니스트고 소설이라는 건 다 인간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쓰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근데 그 하루키가 아까 하루키 얘기 나와서 하루키가 쓴 그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몇 개의 소설로 되어 있는데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제 쓴 건데요. 그게 엄청난 비극이니까 그걸 보고 소설을 써야 되겠다. 뭔가 그 인간에게 가해지는 어떤 비극과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제 파멸시키고 그 안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다시 의지하고 희망을 얻는지 이런 거를 써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지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설의 윤리 감각을 누구나 다 소설가들은 갖고 있는데 자기 방식의 어떤 그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지진의 비극을 쓴다. 그러면 누구는 정말 그때 뭐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뭐 비참했던 그 현장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게 왜 일어났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남겨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뭐 그런 상처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하루키는 그 거기 나온 주인공들은 전혀 지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데 뭔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어떤 중년 남성이 이제 그 홈리스처럼 살아가요. 떠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자기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단란한 가정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를 안 가고 이렇게 혼자 떠돌아다니나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그런 안온한 삶으로 뭔지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죄책감을 갖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거랄지 또
뭔가 그 소중한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데 아까 소중하지도 않은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뒤로 뭔가 비정상이 돼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랄지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왜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 할 수 없는 게 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의 그 후유증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쓸 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담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거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장면을 이 할머니의 보자기를 쓰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평양에를 간 적이 있어요. 평양에를 갔는데 정말 보자기를 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짐이 많을 필요 없잖아요. 뭐 금방금 또 살 수 있고 살만한 돈도 조금은 있고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살 수 있고 또 뭐 좀 무거운 것은 우체국 붙이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회에 더 소외된 사람일수록 많은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마치 자기의 모든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자기에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가진 것 없는 삶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게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래서 이 가방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보자기 속에도 사실은 생존이 달려 있는 어떤 물건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처음에 담고 있잖아요. 전쟁통에서 할머니가 쌌던 보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근데 그 어떤 뭐랄까 약간 끈끈함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막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욕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그 보자기 그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는 보자기가 아닐까?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뭐 본인의 소설은 불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윤리적이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다른 뭐 철학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도덕하고 윤리를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그 도덕은 아까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많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정해진 원칙,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그것과 약간 비교돼서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 내 삶의 준칙 이런 것들을 윤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선생님의 소설에 보여주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은 상당히 윤리적인 인물들이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첫 창작집에 있는 소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뭐 그때만 해도 30대에 썼기 때문에 이런 문장 썼던 것 같아요. 이혼을 비난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게 도덕적인 것이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쓰겠지만 네. 다른 문장으로 쓰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좀 직설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새해 선물 이런 거를 쓰셨을 때의 그 독서 환경, 뭐 독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과 지금의 어떤 독자들 층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지긴 했죠, 선생님. 예. 제가 지금까지 13권을 책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이 이제 새해 선물이라는 장편 소설인데 저의 13권의 책 중에서 지금도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괴롭죠. 첫 번째 책이 대표작이니까 첫 번째 책이 그래서 저는 뭐 가끔 뭐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책이 혹시 있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네 최근작이요. 저는 점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작이 제일 잘 쓴 책입니다. 뭐 이렇게 농담같이 하는데 어쨌든 좀 그 당시에는 아까 그 당시라는 건 너무 먼 게 느껴지고 그 새해 선물을 썼을 때는 놀랍게도 90년대 말이었으니까요 손편지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편지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네, 그 소설이 그런 거를
그 유발했는지, 나도 뭐 말 걸고 싶다는 걸 유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좀 그런 유행이, 그런 기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게 뭐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 약간 한국의 독서 시장이 많이 좀 변해서 독서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조금씩 계속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쓸 때마다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늘 답 없이 헤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사실은 뭐 그냥 뭐 수사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의 작품들은 요즘의 작품의 어떤 매력이 또 있어요. 초기의 작품, 저도 새해 선물 이런 작품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작품 보면 막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작품들은 약간 유머가 있기보다는 약간 좀 속을 찔리면서 좀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된 욕망에 대한 찔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내가 헤매고 사는 어떤 삶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 속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소설을 읽으면 뭔가 묵직한 어떤 뭐랄까 충격, 묵직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덧붙이실 얘기는 없나요? 네? 덧붙이실 얘기 그냥 감사한 걸로 끝인. 네네. 네. 아 지금 제가 약간 정신이 없는 게 저쪽에서 계속 사인을 주시면서 지금 시간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노래 두 곡 불러주시고 들어가셨던 가수분 계시죠? 네. 그분들이 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볼까요?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데 여름의 모든 낭만을 담은 노래 나비가루 립스틱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비가루 립스틱 떨리는 그 숨빛 소리 설레던 10월의 웃음인 숨결로 이 밤에 나빌래라 짧았던 여름 지나가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 숨죽여 취하며 울었던 노래들 모두 다 기억해요. 누나야 사실 나는 말이야 이 밤 또한 잊지 않고 설레어 부르던 10월의 노래들 모두 다 기억해요. 짧았던 여름 지나가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 죽도록 슬프던 이별의 노래들 모두 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나빌레로 짧았던 여름 지나가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 죽도록 슬프던 이별의 노래들 모두 다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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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조금 신나는 노래 해보려고 해요. Don't Stop the Music. 어른이 되어도 어려운 두덩이 하루하루 지쳐가는 장난꾸러기 내 모든 거 안다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 아저씨 농담 웃기 힘들어 아차차 나도 아저씨일지 몰라 재미는 즐거워 내 나이는 늘어만 가기에 Don't stop the music. Don't stop the dance. Don't stop the music. Don't stop the da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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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버려버릴 건 지금 다 버려버려. 태워버릴 건 지금 다 태워버려. 짐은 늘어가도 무엇 하나 내 것은 없기에 Don't stop the music. Don't stop the dance. Don't stop the music. Don't stop the da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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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 옆에서 하는 리액션 심장이 다시 춤출 수 있니 Don't stop the music. Don't stop the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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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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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몽구 밴드였고요. 그 앨범도 있어요. 작년에
2개 나왔고 올해도 또 2개를 낼 예정이에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좋습니다. 방금 노래는 진짜 음악 멈추지 말자. 우리 얘기기도 하고 이 뭐든지 이렇게 한 발 한 발자국 가는 것들 멈추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다음 곡은 불꽃놀이 본 적 있으신가요? 불꽃 그냥 여기처럼 지금 막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쓱 지나가고 뭔가 빵빵 터져가고 저는 불꽃놀이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그 밤에 그 빛나는 것들이 전 너무 끌리고 특히 그게 여름밤일 때는 정말 그 불꽃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에 이렇게 툭툭 터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가슴이 너무 뛰어요. 이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불꽃놀이 들려드리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 지금 봄이 왔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이 또 오고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새벽 1시 37분 갑작스런 너의 문자 한강으로 지금 빨리 나와봐 특별한 것을 보여줄게 자전거를 타고 달렸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네 많은 상상을 하게 됐지 네가 말한 특별한 것이 뭘까 쉴 수 없었지 그때 말할 수 없었지 그때 별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지 한강이 불타는 걸 난 봤지 춤을 추며 너는 나를 안았지 그래 그때 한강이 불탄 걸 난 봤지 춤을 추며 너는 나를 안았지 그래 그때 별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지 한강이 불타는 걸 난 봤지 춤을 추며 너는 나를 안았지 그래 그때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꿈을 꾸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너의 부족, 한강이 불탈 때 목 놓아 부르던 사랑 노래. 그때 감사합니다. 아유, 뭐 뜨거워진데 올라온 것 같네요. 네, 저희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선생님 소설의 몇 부분을 좀 가져와서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시간상 그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설 읽는 것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럼의 일부를 선생님이 낭독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럼 주머니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매일경제 예. 예. 네, 매일경제 칼럼입니다. 네. 네. 그 해당 부분만 읽을게요. 아르헨티나 출신 아리엘 도르프만은 소설가인데요. 1973년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칠레에서 들었다.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1000여 명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을 꾀하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과 추방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대사관을 포위한 군인들의 총에 맞을지도 모르는 고통스럽고 극적인 상황. 그들은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도르프만은 30명쯤 되는 난민들이 모여 큰 소리로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 라만차 마을에 사는 한 새님의 이야기다. 그는 기사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즉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망상에 빠져 스스로를 기사로 칭하고 모험을 떠난다. 풍차를 향해 돌격하고 가상의 공주에게 구애하는 희극이 펼쳐진다. 도르프만이 목격한 난민들은 긴장을 풀고 웃으려고 돈키호테를 읽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군인이었다. 전투 중에 왼팔을 잃었고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지하 감옥에서 5년을 보냈다. 천신만고 끝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를 맞아준 것은 냉대와 괄시뿐. 그러나 그는 썩어빠진 스페인 사회를 원망하고 욕하는 대신 그것을 풍자하여 자유분방한 걸작을 만들어냈다. 서문에서 한가하신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소설은 지상의 모든 불편이 도사리고 온갖 비통한 소리가 모여있는 감옥에서 수태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고통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난민들이 돈키호테를 읽는 것은 험난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발휘한 세르판테스를 본능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닥쳐오는 불운의 속수무책이지만 고난에 맞서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과 존엄성, 바로 그것을 깨워주기 때문에 소설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힘이 될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찬양하고 실천하는 돈키호테의 정신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해서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극적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왜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가, 왜 그것이 그 극적인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써봤어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아까 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뭐 나와의 일을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의외의 곳에서 어떤 힘을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글에 쓰신 것처럼 난민들이 돈키호테를 읽는다는 건 정말 약간 좀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상적인 네. 모습에서. 밖에 나가면 총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구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도도 할 수 있겠고 원망도 할 수 있겠고 한데 이 돈키호테가 그런 상황에서 발휘했던 상상력에 의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책에서 이 얘기를 보고서 뭐 사람들이 또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우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소설 보면 맨날 뭐 불행한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다독여 주는 것은 저는 좋은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조리한 어떤 오답에 자꾸 나를 적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 아까 말한 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소설 보면 힘들어서 저는 안 읽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 세르판테스 시기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르판테스도 서문에다가 한가하신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설이 한가해서 읽는 건 줄 아느냐, 고통 속에서 이거는 감옥에서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 그런 서문을 붙인 거죠.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지금 저희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앞에 계신 관객분들은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음악 공연할 때 잠깐 보니까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 이 선생님이 쓰신 칼럼은 매일경제신문에 작년에 12월 30일 날 연재가 됐어요.